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20년 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뉴스 여러 개를 좀 빠르게 살짝 훑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혹시 고척돔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살짝 애매한 위치에 있죠? 키움 히어로즈라는 야구팀이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장인데요. 이 고척돔 지하에 푸드몰이 있나봐요. 근데 기사 제목 보시는 것처럼 지하 푸드몰이 결국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자,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지하에 뭐 만들면 아무리 좋게 포장해서 호객해도 무시하세요. 고척돔같이 입지가 애매한 곳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하철, 철도, 심지어 KTX까지 오가는 교통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용산역 바로 코앞에 있는 레미안 용산, 푸르지오 서밋 같은 복합 건축물, 그 위에는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랑 오피스텔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지어진 지하의 지하몰들도 상당히 고전합니다. 자체 연면적이 용적률 1000%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고밀 개발한 사업지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외부에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건물 자체 내부 수요로는 이 상가들도 되게 많이 짓다 보니까 채우는데 한계가 있고요. 무엇보다 외부 유동인구들이 내부로 들어오게끔 내부 유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어지간해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지하 몰들 같은 경우는 이런 외부에 보이는 스펙들이 좋아 보여도 여기도 야구장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홍보했을 거 아니에요? 홈 경기가 있는 날 관중이 얼마가 오고 그럼 얼마가 와서 팔아주고 몰이 될 거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장사하러 들어가셨고 했을 텐데 이런 지하몰들은 일단 지하에 만들면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일단은 장사도 조심하시고 그러한 상가 투자도 조심조심하세요. 상가 투자는 잘 모르겠으면 아리까리하다 애매하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답입니다. 자, 이 기사는 앞으로도 몇 번 더 읽을게요.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목 보세요. 동네 채팅방에서 집값 말해도 처벌되느냐? 담합 단속이 시끌시끌하다. 예, 이 담합 관련해서 처벌 규정 자체가 좀 이런 것까지도 처벌될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게요. 좀 볼게요. 처벌 근거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돼 있고 중개사 업무 방해로 처벌이 되는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 건데 세부 내용 봅시다. 중개사 등의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예를 들자면 저 부동산 물건 굉장히 싼 물건만 받으려고 매물 후려치려고 하는데 저기 이용하지 맙시다. 동네 채팅방에서 이거 하면 뭐다? 처벌된다. 다음, 시세보다 높게 중개하는 특정 중개사만 중개 의뢰하는 유도 행위.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도 이런 거 하는 중개업자분이 계세요. 우리 동네 가격 제값 받아드립니다 하면서. 그리고 주민들도 거기 이용합시다. 이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높게 또는 시세를 잘 받아주는 이런 업소만 이용합시다. 이런 업소 이용합시다 라고 만약에 채팅방 등에서 얘기하면 뭐라고요? 예, 공인중개사법 위반 처벌. 다음,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적어도 얼마는 받아야 되니까 그 가격 이하로 매물 내놓지 마세요. 동네 카톡방 등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요? 처벌, 현수막, 게시판 등등 다 포함입니다.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중개사의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아파트 값이 금매 매물이 하나 나왔어요. 금매 매물이 하나 나와서 얼마의 매물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어요. 그럼 그거 보고 가서 아니 이 매물 있는 거예요? 이 물건 빨리 떼세요. 이거는 정상 가격 아니잖아요. 만약에 가서 시세보다 낮게 물건 나와 있는 거를 게재하게 못하게 한다든가 또 이런 거 있죠. 요새는 네이버 부동산에 이런 거 많이 게재하지만 매물 싸게 나온 거 전화해서 그 물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물건 내리세요. 이 동네에서 중개 계속 하고 싶으시면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 집값 담합으로 봐서 처벌한다는 겁니다. 다음,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우리 아파트는 이 가격을 무조건 받아야 되니까 적어도 이 가격은 받아야 되는 가격이니까 이 금액에 매물을 올려주세요. 요구하면 뭐라고요? 예, 이것도 처벌.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수수료 잘 드릴 테니까 이 금액에 올려주세요. 뭐 이런 내용도 포함되는 거겠죠? 예, 이것도 처벌. 아무튼 지금 언론에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2월 21일부터 정부가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적발 사례들이 나오겠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 어쩌면 좋아요? 이런 고민글들도 앞으로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곳에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사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히 걸려서 불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규정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정부가 이렇게 내세우는 단속 근거가 공정거래법상의 담합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방해, 이 담합이 업무 방해이기 때문에 처벌이다, 이런 근거인데, 공인중개사법 자체, 규율 자체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법인데 이를 토대로 일반 국민을 규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매물을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은 문제가 아닌데 부동산 가격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문제로 봐서 그 경우에는 업무방해가 해당된다. 이 자체가 조항 자체에 불균형 문제가 있다고 법 쪽의 일각에서는 지적했다고 합니다. 개포주공 1단지 아파트, 둔촌주공 아파트하고 더불어서 올 상반기 대규모 분양단지 최대어라고 할 수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 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단지죠. 지난해에는 상가 세입자 명도가 안 돼서 6월 1일 이후에 진행이 되면서 많은 조합원들이 종합부동산세 더 납부하게끔 되는 문제 가지고 시끌시끌했었고요. 얼마 전에는 상가위원회와 보상금 문제 때문에 제 시간 안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서 분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이슈화 됐습니다. 그 당시에 상가위원회 쪽에서 한 1,300억 정도 달라 그랬었는데, 자, 이 기사는 잘 해결됐다는 이야기입니다. 1,300억에서 910억 정도로 390억 정도를 깎아줬대요. 그래서 3월 2일 날 이 합의안 가지고 조합 총회 열어서 의결한다고 합니다. 물론 910억 주는 것도 불만 있는 조합원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뭐 그렇게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HUG가 고분양가 사업장 관리 기준 바꿔서 분양 보증, 분양가 부분 조금 올려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 바꾸는 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합의금 주더라도 분양가 높일 수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기 전에 얼른 분양 마치고 좀 비싸게 팔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합의안이 도출되는 데 있어서 서울시의 중재가 있었다고 해요. 조합은 서울시의 중재를 요청했고, 시는 지난 5일 전문 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을 조합에 파견했고, 시 중재 결과 이런 합의안이 도출됐다, 긍정적인 평가를 해달라, 그런 것 같습니다. 개포주공 1단지 청약 기다렸던 분들 입장에서는 호재네요. 그저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 산정 기준, 승인해주는 기준 변경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기사를 읽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높여주겠다, 이런 쪽으로 읽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분양가 관리 기준 기사만 보면 고구마를 몇 개 먹은 것처럼 답답해요. 진짜 이해 안 가고 납득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이 기사를 보면 브랜드, 가구수 등을 비교해서 가격 조정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는데, 브랜드나 이런 거 어떻게 따질 거냐. 비교 단지의 브랜드 단지 규모를 좀 더 세분화해서 종합 점수를 매기기로 했고, 예를 들어서 브랜드의 경우에는 도급 순위를 10개씩 잘라서 묶는 식으로 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여기에 분양할 단지 비교 단지가 한 일정 점수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 어느 정도 분양가 상향 조정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기준을 납득하는 것도 있고 납득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없는 시공사라고 하면 조합원들 뭐라고 하겠어요? 시공사 갈자고 하겠죠. 그럼 순위 낮은 시공사는 아파트 못 짓는 건가요? 브랜드 가치 높은 레미안은 분양가가 비싸도 되고, 상대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낮은 두산건설은 그러면 분양가 싸게 분양해야 된다, 이렇게 딱 선을 그으면, 그럼 분양가 낮게 책정해서 지어야 되는 건설회사는 그만큼 자재 싼 걸로 지어야 되는 건가요? 납득이 안 가는 기준으로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 기준들을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기준은 이 가격에 분양을 했는데 만약에 건설회사가 망했어, 그래서 집을 못 지어줄 것 같아, 그러면 그 보증 책임질게, 이런 선에서 그 한선을 놓고 분양보증 기준을 잡아야지, 분양가격 통제의 목적으로 이렇게 어거지로 납득 안 가는 기준들을 자꾸 세워서 분양가를 규제하려고 하니까 기준들 자체가 산으로 가죠. 지난 2019년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전년 2018년에 비해서 8천억 원을 더 걷었는데요. 양도소득세가 1조 9천억 원 더 줄어들어서 부동산 관련 세수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거래가 많이 발생해야 나오는 국세인데, 양도소득세 중과세,
지금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이상에서는 중과세가 되죠.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등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양도소득세도 굉장히 많이 감소했네요. 2018년에 총 국세는 293조였고요. 2019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총 국세는 293조 비슷합니다. 16조 7,700억, 양도소득세가 16조 1,000억,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가 38조 4,600억, 종합부동산세가 2조 6,700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종부세는 다른 세금들에 비해서 높진 않아요. 근데 2조 6,700억 거친 게 이게 전년 대비 8천억 늘어난 거니까 종부세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엄청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보니까 2018년에는 1조 8,700억 거쳤는데 2019년에 2조 6,700억, 7,985억 더 거쳤네요. 자, 양도소득세는 1조 9,200억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2018년에는 18조 정도 거치던 게 16조 1,000억 정도로 줄었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줄다 보니까 따라붙는 농특세도 줄어들어서 농특세도 4,400억에서 3,900억 정도로 조금 줄었네요. 보니까 근로소득세는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 대비 세수 부족분을 근로소득세가 4,664억 더 부담했고 종부세가 8,000억 정도 더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그나마 양도소득세가 저만큼 16조 1천억만큼 거칠 수 있었던 것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불장으로 돌아서면서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2020년도 거래량이 늘어나기엔 특히 서울 수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2.16 대책 이후의 흐름에 따라서 시장 침체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거래가 줄면 양도소득세 세수 또한 많이 줄어들 것은 빤히 보이는데요. 써야 할 예산은 있고 아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세수가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울까? 전년도에 종부세 8천억 늘어났는데 올해는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더 쥐어짜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사를 제가 공유했더니 그런 의견들 많이 달리더라고요. 보유세, 특히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는 앞으로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늘어난 금액을 매년 받을 수 있는 세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는 웃고 있을 거다. 그런 얘기들이었거든요. 저는 종부세 기준을 높여서 국세 세수 비중 중에서 종부세의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어디까지나 부유세의 개념으로 2020년에 맞는 고가주택에 적용돼야 되는 기준이니까 그래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다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양도소득세의 비중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게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SK가 주유소 부지 상당수를 매각하나 봅니다. 주유소 부지들은 굉장히 알짜 땅들이 많죠.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SK 주유소 부지 203곳을 코람코 자산신탁 컨소시엄이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코람코 자산신탁 컨소시엄은 코람코 자산신탁, 현대오일뱅크, 자이 S&D, 옛날에 이지빌이라는 이름이었대. 여기 세 개 회사가 이 컨소시엄의 구성원이라고 합니다. 이 컨소시엄이 매수를 해서요. 10개의 부지는 기업형 임대주택과 복합빌딩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요. 개발하지 않은 193개의 부지는 현대오일뱅크가 장기 임차한다고 합니다. 주유소 하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한데 우리 집 앞에 주유소 있으면 되게 싫죠. 왜냐하면 주거지역에는 그렇게 쾌적한 시설은 아니잖아요. 일종의 혐오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혐오 시설이 사라지고 뭐 복합 빌딩이든 또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주거시설이 들어오면 조금 개선되는 느낌은 들겠죠? 안 그래도 저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 있는 주유소들 근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주유하기 옛날보다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남아있는 곳도 기름값 비싸요. 안 그래도 주유소들 없어져서 불편한데 이렇게 더 사라지면 기름 넣기 힘든 세상 오겠죠? 아마도 더 가속화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전기자동차나 친환경차 등으로 교통수단들 바뀌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 대비해서 이런 에너지 기업들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결정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2002년에 용산 한강로에 분양했었던 용산 한강로 벽산 메가
아트리움 오피스텔의 18평형 분양가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억 1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한창 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2004년 5년 뜨거웠던 2005년에 용산 한강로 103메가트리움 오피스텔 18평형의 매매가는 얼마 정도였을까요? 1억 원의 매매가 쉽지 않았고요. 9천만 원씩 팔리고 그랬습니다. 1억 1천에 분양했던 오피스텔이 부동산 시장이 엄청 뜨거웠던 2000년대 중반에 오히려 가격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그때도 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주거용으로 사용된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줄어 있었던 시절입니다. 특히 그 시절은 중대형 평형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았던 시절이라서 더 소형 평형, 소형 임대 목적의 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주택시장, 재개발 시장은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오피스텔들은 거래도 잘 안 되고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도 잘 안 팔렸던 거죠. 주택시장이 달아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줄어듭니다. 자, 지금도 그런 영향이 어느 정도 시장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피스텔의 거래량은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10% 정도 줄었고요. 1월달 기준이에요. 그리고 수도권만 하더라도 지난해보다 4.2% 정도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5억 원 이상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분양도 잘 되고 거래량도 2.4배, 뭐 그렇게 엄청 많은 건 아니에요. 36건에서 87건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거래는, 그러니까 5억 원을 넘는 오피스텔 거래는 이런 소형 임대 목적의 오피스텔 거래라기보다는 아파트의 대체재 성향의 아파텔, 주택 대체재로서의 소비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에 있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는 다시 조정장을 거치고서는 하락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시장이 오면 다시 이런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거거든요. 오피스텔 시장도 가격 수준, 변화들 모니터링 해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밖에 비가 오네요.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요. 비 오는 날 또 전에 막걸리 한잔 해야 되나요? 저도 오늘 외부에서 약속 있네요. 낭만적이고 즐거운 수요일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